금성은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이자 종종 자매 행성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태양 궤도상으로는 지구보다 약 4천만 킬로미터나 더 가깝게 위치합니다. 우리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인 금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야기와 신화 그리고 전설의 원천이 되어 왔죠. 금성은 아름답고 우아한 행성입니다. 겉보기엔 아주 평온하고 고요해 보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담요를 덮고 있는 것처럼 포근한 구름으로 감싸여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행성의 이름이 사랑의 신 비너스로 명명된 이유를 이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성의 구름층 아래로 들어가 본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타오르는 듯한 고온과 끊임없는 화산활동 그리고 모든 것을 짓누르는 대기까지 만약 금성 표면에 당신이 서 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부터 수많은 탐사선들이 금성 관측을 위해 발사되었으며 그 궤도를 돌며 심지어는 착륙까지 성공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금성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두꺼운 구름 뒤에 숨겨져 있어 빛조차 뚫고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말이죠. 사진도 색깔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그저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실 것은 금성의 실제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었죠. 수십 년 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옳았죠. 너무나도 잔혹한 지옥 같은 세상이라서 탐사선을 보내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 던져 넣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련은 시도했으며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소련 탐사선이 어떻게 착륙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심지어 오디오까지 녹음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학기술과 현재의 최신 기술을 모두 동원해 금성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금성을 향해 떠나보시죠. 금성의 크기는 직경 12,104km로 지구보다 약간 작으며 수성보다는 2.5배 정도 큽니다. 금성의 자전주기는 243일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주기 225일보다도 자전주기가 느립니다. 특이하게도 자전이 공전보다 느려 금성의 하루는 금성의 1년보다도 긴 것입니다. 또한 금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금성에서의 아침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구형 행성인 금성은 크기와 화학 조성이 지구와 매우 비슷하여 지구의 자매 행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금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거의 없지만 금성과 지구는 크기와 질량이 유사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두 행성이 비슷한 내부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내부 구조 역시 지구와 마찬가지로 핵과 멘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와 마찬가지로 금성의 핵 또한 최소한 일부분은 액체 상태로 남아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96.5%의 이산화탄소와 미량의 질소와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성은 황산과 수증기로 구성된 두꺼운 구름이 행성 표면을 덮고 있어 금성에 도달하는 햇빛의 70%를 반사합니다. 반사된 빛으로 인해 금성이 이토록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금성은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행성입니다. 실제로 온실 효과의 표본이기도 한 금성은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며 엄청난 온실 효과로 인해 지표 부근의 기온은 무려 섭씨 459도에 달합니다. 금성은 두꺼운 대기가 열을 가두어 표면 온도가 섭씨 470도보다 높습니다. 금성의 온난화 현상으로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보다도 더 뜨거워지는 이유인 것이죠. 황금빛 아우라를 내뿜고 있는 금성의 모습입니다. 금성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이유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와 황산구름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류권이 지표에서 80km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의 대류운동이 일어나 평균 풍속이 360m/s나 됩니다. 풍속이 50m/s인 태풍 매미와 비교해봐도 금성의 풍속은 엄청난 것인 거죠. 더욱이 지구 대기의 90배가 넘는 고합성 대기임을 감안하면 금성의 풍속은 매우 빠르며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성의 구름은 온통 고농축 황산이라 비가 내릴 때는 황산 비가 내립니다. 물론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 열기 때문에 다시 증발해버려서 단 한 방울도 땅에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금성에 발을 딛는 순간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보이는 건 흐릿한 풍경뿐일 것입니다. 엄청난 기압으로 인해 햇빛이 대기에 마구 산란되어 눈앞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온통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는 유독성 황산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며 땅바닥은 바싹 타들어가는 불지옥인 것입니다. 지구에서 관측되는 이미지는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고온과 고압, 금속의 표면을 부식시키는 대기 등 극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바로 금성입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불리는 금성은 실제로는 지옥의 여신이었네요. 금성은 지구보다 공전 궤도가 작으므로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직후 잠시 동안만 볼 수 있는데, 금성을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는 경우는 금성이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양처럼 금성의 모양도 달처럼 변합니다. 금성의 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받는 각도와 지구와의 위치에 따라서 달처럼 차고 이질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금성의 일식현상.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2년 6월 6일 금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는 금성 태양면 통과현상의 모습입니다. 금성의 일식현상은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정확하게 위치하여 생기는 천문현상으로 약 105년과 8년 주기로 번갈아 일어납니다. 지난 2004년에 한 번, 그리고 2012년에 한 번 관측되었으므로 다음 관측 예정 연도는 2117년이 되겠네요. 금성의 표면을 가리는 두꺼운 구름층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금성이 지구와 비슷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구와 가까운 거리로 인해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기 충분했던 금성에는 수많은 우주선이 보내졌습니다. 금성에는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우주선이 보내졌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금성 탐사로는 미국의 메리너 프로젝트와 소련의 베레나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은 1962년 7월 22일과 8월 27일 금성 탐사선으로 메리너 1호와 2호를 발사했습니다. 메리너 1호는 발사 직후 문제가 생겨 실패했지만 메리너 2호는 발사에 성공하여 그해 12월 14일 최초로 금성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이때 탐사선이 적외선으로 행성 표면을 스캔한 결과 표면 온도가 무려 섭씨 450도나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64년 발사된 메리너 3호와 4호는 금성이 아니라 화성 탐사를 위해 발사된 것이며, 1967년에는 금성 대기 조사를 위해 메리너 5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메리너 5호 탐사선을 금성으로 근접 비행시켜 금성의 대기압을 계산한 결과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탐사선이 금성 뒷면으로 통과할 때 나타나는 탐사선 전파 강도 변화를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89년 5월 4일 발사된 나사의 마젤란 무인우주 탐사선은 1990년 8월 10일 금성 표면에 도착하여 합성 개구 레이더로 금성 표면을 조사하고 중력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때 마젤란은 금성의 구름층을 뚫고 금성 지표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금성 지도를 완성하였습니다. 나사의 메리너 프로젝트와 소련의 베네라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우주 경쟁은 미국과 소련 사이 냉전 경쟁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치열한 우주 경쟁은 1957년 소련의 위성 스푸트니크의 발사로 시작해 1969년 인간을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아폴로 11호의 임무로 막을 내렸는데요.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발사로 우주 경쟁에서 일찍부터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1958년 미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하고 1958년 익스플로러 1호를 포함한 자체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죠. 1961년 소련이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쏘아 올렸을 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미국은 그 직후 앨런 셰퍼드를 우주로 쏘아 올리며 대응했습니다. 이후 1963년 소련은 우주 최초의 여성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를 보스토크 6호 우주선에 태워 총 이른 시간 50분 동안 지구 궤도를 48바퀴 돈 뒤 무사귀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26살에 불과한 그녀의 비행은 소련의 주요 선전전의 승리였으며, 이 업적은 소련의 기술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의 증거로 강조되기도 했죠. 이후 소련은 1965년 3월 18일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최초의 우주 유영에 성공하며 우주 탐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에 경쟁이라도 하듯 1965년 6월 3일 나사의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가 20분이 넘는 우주 유영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련은 1971년 4월 최초의 우주정거장 살류트 1호를 발사하였습니다. 살류트 1호는 우주 탐험의 이정표로 인류가 우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고 일하는 최초의 기록을 세운 것이죠. 소련이 우주정거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미국은 1969년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버즈 올드린이 달에 착륙한 아폴로 계획의 성공으로 우주경쟁에서 선두를 되찾으며 우주경쟁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우주경쟁은 냉전 시기에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두 나라 사이의 선전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첩보 위성과 같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또한 우주 경쟁은 두 나라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 프로그램에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했기 때문에 과학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주 경쟁의 유산은 전 세계 국가들의 지속적인 우주 탐사와 냉전 시대의 우주 프로그램에 뿌리를 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주 경쟁은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 탐사를 통해 과학과 경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벌인 경쟁이지만 두 초강대국 간의 경쟁은 우주 기술과 탐사의 수많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주 경쟁 중에서 소련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바로 베네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성 탐사의 시작은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61년부터 1967년 사이 금성 탐사를 위해 발사된 15번의 임무 중 나사의 마리너 2호와 5호 그리고 소련의 베네라 4호를 포함해 단 3개만이 특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네라 4호, 5호, 6호는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으며 1970년 말에는 마침내 베네라 7호가 다른 행성 표면에 착륙하는 엄청난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럼 소련 탐사선 베네라 7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네라 탐사선은 이제 금성을 향해 자세를 잡습니다. 행성으로 하강을 시작하면서 금성의 상층 대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죠. 이곳은 지표면에서 약 250km 높이로 우주경계선부터 60km 지점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베네라 탐사선은 금성의 옅은 안개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금성 대기 질량의 99%는 이 지점 아래에 있었죠. 덕분에 베네라 탐사선의 시작은 제법 순조로웠습니다. 마치 지구대기 상층부를 통과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금성 상층 대기의 화학적 조성은 지구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베네라 탐사선이 더 깊이 내려갈수록 이산화탄소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네라가 대기층을 뚫고 계속 하강하면서 지표면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주요 구름층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가시광선 사진에서 보던 두껍고 칙칙한 노란색은 전적으로 이 구름층 때문입니다. 금성의 표면은 행성을 뒤덮은 두꺼운 구름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네라 탐사선은 눈을 감고 탐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황산 얼음 결정들이 워낙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태양빛의 약 4분의 3을 반사합니다. 이러한 높은 반사율 덕분에 지구에서 금성이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충분히 설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네라 탐사선에게는 이 지옥 같은 곳을 통과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금성 대기에 떠다니는 황산은 베네라 탐사선의 외피를 끊임없이 공격했죠. 그리고 이곳에서 불어오는 돌풍은 초당 100m 속도로 마구잡이로 몰아쳤으며 이 속도는 단 4일 만에 행성 전체를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다행히도 탐사선은 이곳을 통과해 고도 50에서 55km 지점에 도착했지만 이곳 또한 맹렬하게 타오르는 듯한 열기와 기압은 지구에서 느낄 수 있는 압력의 75배에서 100배에 달했죠. 하지만 우리의 베네라 탐사선은 더 깊이 하강하며 훨씬 더 이상한 환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황산으로 이루어진 구름층을 뚫고 지나왔지만 이곳의 환경 또한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이제 압력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도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너무 높아 더 이상 가스처럼 행동하지 않고 마치 초임계 유체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액체와 가스의 중간 상태인데 물질이 두 가지의 특성을 동시에 띠는 것입니다. 구름층에 빨랐던 바람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아래 대기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바람은 겨우 시속 5km 정도로 불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 또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 또한 납이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웠으니까 말이죠. 소련은 1961년부터 1984년 사이 10여 개가 넘는 탐사선을 금성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대기권에 닿자마자 불타버렸으며 일부는 행성 자체를 완전히 빗나갔죠. 그렇지만 소련은 계속해 금성을 향해 탐사선을 보냈으며 마침내 1975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베네라 9호가 금성 착륙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탐사선은 금성의 극한 열과 압력을 견디며 무려 50분 동안 누구도 본 적 없는 금성의 실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죠. 이것은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 표면에서 찍은 첫 번째 실제 사진입니다. 흑백의 거친 화질과 프레임은 휘어져 있었고 카메라는 살짝 기울어져 있었으며 엉망진창으로 늘부려진 바위들만 볼 수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3,800만 킬로미터 밖에서 전송된 금성의 실제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금성 지표면의 공기가 놀랍게도 맑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두꺼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칙칙한 노란색이었죠. 금성대기의 산성 성분 때문인데 구름 아래의 그 땅은 완벽하게 황량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고대 용암 유가이제는 평평한 평야로 굳어져 모든 것이 건조해 보였죠. 뜨겁게 달궈진 열기를 생각하면 이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10억 년 후 태양의 광도가 강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역시도 금성과 비슷한 온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며칠 후 베네라 10호 또한 금성 착륙을 해내게 됩니다. 베네라 9호에서 불과 2200km 떨어진 곳에 착륙한 것이죠. 베네라 10호는 65분 동안 작동했으며 희뿌연 안개 속에 가려진 암석 조각들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베네라 13호와 14호 임무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베네라 13호는 사진만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색깔과 소리 녹음까지 담아냈으며 심지어 금성의 지표면을 뚫고 흙을 파내 분석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지구로 전송되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늘은 악몽 속의 한 장면과 같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 금성의 이미지들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인해 일그러지긴 했지만 가공되지 않은 금성의 진짜 사진들이죠. 죽어가던 탐사선의 눈에 비친 금성의 찐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탐사선들은 착륙 지점에 파노라마 사진을 포착했으며 금성 땅을 시추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사실은 두 탐사선 모두 풍속을 측정하기 위해 구한된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베네라 13호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베네라 14호의 녹음 기록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금성의 소리들을 포착했던 역사적인 순간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지옥 같은 행성 금성 표면에서 포착된 실제 금성의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 놀라운 오디오 기록은 탐사선에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사선이 절차를 완료하는 소리와 폭약으로 카메라 렌즈캡이 제거되는 둔탁한 소리, 금성 표면을 시추하는 드릴링 작업의 기계적인 소리까지 음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행성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40년 된 사진과 오디오 기록들이 행성 표면에서 전송된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금성의 지형과 지지를 알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1983년 베네라 15호와 16호에 장착된 레이더는 금성 표면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약 10년 후인 1990년부터 1994년 나사의 마젤란 탐사선은 마침내 금성 표면을 지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나사의 마젤란 탐사선은 예쁜 사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강력한 합성 개구 레이더를 사용해 금성 궤도를 돌며 구름을 뚫고 전파를 발사했죠. 그 전파는 금성 표면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왔으며 이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젤란 탐사선은 4년 동안 한 가지 일에만 집요하게 몰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젤란 탐사선은 금성의 거대 화산들을 드러냈으며 말라붙은 용암바다와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마치 행성 자체가 스스로 찢어지려는 듯해 보였으며 무려 11km나 솟아오른 고지대도 발견했죠. 이곳은 정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금성 표면이 젊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성 표면의 크레이터 개수를 세어본 결과 3억에서 5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 것이었죠. 이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바로 금성의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이 녹아버린 다음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네라 탐사선과 파이오니어 그리고 마젤란 탐사선의 데이터들은 이후 과학자들에 의해 3D 지도가 만들어졌으며, 이 통합된 이미지에서는 화산과 계곡, 크레이터와 거대 협곡에 이르기까지 금성 표면의 세부 사항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관측되는 금성은 간혹 UFO로 자주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그 모든 밝기가 착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행성 자체가 아니라 금성의 구름이죠. 하지만 파커 탐사선이 포착한 이미지는 달랐습니다. 이 탐사선은 원래 태양을 관측하기 위해 설계되었죠.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성의 중력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총 7번의 근접 비행이 예정되었으며 2020년 근접 비행 중 한 번의 기회에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파커 탐사선에 탑재된 태양 관측 카메라로 금성을 촬영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파커 탐사선에 촬영된 이미지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성의 새로운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실제 지형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가시광선의 희미하게 빛나는 사진입니다. 그 희미한 빛은 근적외선 및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좁은 대역에서 암석 자체가 방출되는 빛이었죠. 우리가 본 것은 실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금성의 실제 구조인 것입니다. 능선과 평야 그리고 아프로디테 테라와 같은 고지대가 희미한 안개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죠. 레이더 없이 가시광선으로 금성의 실제 표면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파커 탐사선이 포착한 이 한 장의 사진은 모든 탐사 규칙을 바꿔놓게 됩니다. 과거 마젤란 탐사선의 데이터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에게 뭔가 이상한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금성의 가장 높은 화산 중 하나인 마트몬스라는 곳이 달라 보였다는 것이죠. 최근 관측된 것과 비교했을 때 벽이 무너져 내리는 새로 생성된 용암의 흔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까지 금성이 휴면 상태로라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발견으로 금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 말입니다. 2024년에는 금성의 여러 화산 지형에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났으며 몇몇 곳은 마치 마그마가 아래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돔이 수축한 듯한 모습까지 보였죠. 이것은 금성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며 압력을 가해 터져나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화산 활동은 내부 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성의 핵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성의 대기 또한 과거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네라 탐사선 및 베가 탐사선 그리고 나사의 파이오니어 탐사선에 의한 정밀 측정 결과는 금성 대기의 중수소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관측이 드러났죠. 지구에서는 중수소가 꽤 드뭅니다. 수소 원자 2만 개 중 3개만이 중수소지만 금성에서는 무려 120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수분 손실입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는 자외선 복사에 빈번하게 충돌하며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시킵니다. 수소는 너무 가벼워서 실제로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영원히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만약 행성이 모든 바다를 끓여 증발시켰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수소 대 수소 비율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성이 한때 얼마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곤란해하며 역으로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추정치가 지구 바다의 0.3% 수준부터 현재 지구와 비슷한 양까지 다양하게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수십억 년 전 금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생명체가 만약 금성에 급변하는 조건에 빠르게 적응했다면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최근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에서는 금성의 상층 대기에서 포스핀 가스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측정 결과에서 이 가스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죠. 포스핀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지옥 같은 행성에서 생명체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이 분자는 불안정해서 자외선 복사에 의해 금방 분해되는데 금성 대기에서 포스핀 가스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를 관측한 과학자들에서는 그러한 포스핀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2022년 나사에 의해 이 아이디어는 기각되었죠. 그런데 2023년에 이 가스가 또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카디프 대학의 제인 그리브스 교수가 또다시 포스핀을 발견하며 이번에는 금성 대기의 더 깊은 곳에서 발견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데이터가 과학자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관측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지구 크기의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2의 지구가 발견됨에 따라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이 지구와 같은 행성일까?
아니면 금성과 같은 행성일까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금성 같은 행성이 지구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엄청난 행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유사하면서도 고통받는 행성을 통해 지구 미래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 말이죠. 바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잘못되었는지 알아낼 기회 말입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에 금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이 행성을 줌으로써 뭔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우리와 비슷한 금성이 왜 이렇게 다르게 진화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금성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비록 금성은 나사의 화성 임무들에 밀려 다소 외면받았지만 이제는 세계의 새로운 임무들이 금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베리타스 프로젝트와 다빈치 탐사 미션 그리고 유럽 우주국 ESA의 엠비전을 통해 이 작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멋진 부분은 우리가 곧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의 베리타스 임무와 유럽 우주국 ESA의 엠비전 궤도선은 2030년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고해상도 레이더와 분광 도구를 탑재해 활발한 화산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죠. 이 탐사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우리는 실제로 용암 분출 순간을 포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때 지질학적으로 침묵했던 행성에서 불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지구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성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숨겨져 있을 뿐이었으니까 말이죠. 가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성은 모든 지구형 행성의 종착점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은 점진적으로 그 밝기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은 결국 모든 행성들을 폭주하는 온실 상태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지구의 아름다운 바다는 증발할 것이며 이 현상은 더 많은 온실 효과를 유발해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죠. 저는 금성이 조용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우리에게 이 행성을 선물로 주면서 귓속말로 속삭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